이제 일자리 보장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자리 안에서의 좀 양극화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표를 준비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과 일자리 문제는 계속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보고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요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네. 필요한데요. 이 보고서에서도 제가 병목 현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20대 고용과 일자리 등등의 그 2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다 보니 이게 딱 여기에 적합한 개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입구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80년대생과 90년대생 보면 80년대 중후반생보다 90년대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숫자,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보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1.5배나 늘었어요. 그 다음에 대학원 이상을 졸업한 분은 2배로 늘었어요. 20년 사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늘었는데 일자리의 양과 질은 퇴보했죠. 그러니까 저성장 경제가 지속하면서 뭐 고용률은 조금씩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제 형편없는 일자리들, 불안정한 일자리들만 많이 늘어난 것이고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리고 비정규직화가 많이 되었죠. 그 직격탄을 사실은 20, 30대 청년이 맞은 겁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5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직한 연령대의 비율입니다. 지난 20년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30대는 500인 이상 대기업에 그럭저럭 뭐 저 정도 비중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다면 20대는 99년도부터 현재를 비교하면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직한 20대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큰 기업에서 이제 신규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20대는 줄어들고 30대는 그나마 현상 유지하고 40대와 50대의 비율은 이제 비중이 커진 거죠. 또 하나의 그래프를 보면 이건 실업률의 변화입니다. 지난 20년간 보면 30대는 그럭저럭 유지가 되었고 성별 차이도 없어요. 실업률에. 전체 평균하고 비슷한데 20대의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특징적인 게 20대는 남녀 사이의 실업률 차이가 격차가 상당하죠. 그렇네요, 진짜. 저런 조건들이 이제 남녀 20대 인식 변화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이건 비정규직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2000년대 이후에.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을 하긴 했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큰 차이가 나지 않던 비정규직 비중이 30대는 훨씬 개선됐고 반대로 20대는 조금씩 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다시 급증을 했죠. 그래서 이게 20대와 30대 사이에서 또 그런 경제적 처지가 다르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고요. 앞서 제가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대안과 관련해서도 거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이 이제 병목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병목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입구를 넓히는 네, 건가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입구를 직접적으로 넓히는 방식, 아니면 거기로 가는 길 말고 다른 길을 우회로를 여러 가지 뚫는 길. 피시킨이라는 사람은 기회 다원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회 단일 구조에서는 하나의 길만 있는 거죠. 저 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뭔가 어떤 위치에 다다를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지위를 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얻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한다면 병목은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 기회 단일 구조로 그런 모델을 취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주변에 이제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에이 전망이 없어 때려치우고 수능부터 다시 봐서 의대 전문직을 향해서 나아가는 친구들. 기회 구조가 그것밖에 열려 있지 않다는 거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도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조건, 그런 사회 안전망이 뒷받침된다면 그런 시도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예전의 경력도 잘 인정을 해주고 다른 길을 재취업이나 평생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그러면 그런 병목 현상, 무조건 학벌 좋은 곳에 가서 전문직으로 해야만 지위를 얻을 수 있어. 그런 구조를 없애면 사실은 불평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입구 자체가 되게 좁고,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제 고학력자들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얻은 것에 대한 또 보상 심리 같은 것이 되게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 좁아 터진 그 통로를 어렵게 통과해서 뭐 어떤 좋은 직장이라면 그 누릴 이제 권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뭐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서 사실 사회적인 갈등이 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시도를 저는 정부에서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정말 거세고 이게 여전히 이제 사회적 이슈가 좀 되고 있어서 기회다원주의로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가는 경로에 대한 어떤 사회적 저항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만만치 않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병목 사회, 병목 현상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현재 많이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어 왔던 공정성 문제를 네. 이해하는 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많이 몰려드는데 취업의 문은 좁단 말이죠. 특히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네. 전체적으로 대략 뭐 퍼센테이지를 나눠보면 20% 정도가 일자리 20% 정도가 이제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뭐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노동자가 되는 길이죠. 취업문이 좁다 보니까 누가 반칙 비슷한 걸 쓰려고 그쵸. 해. 분노가 이런. 뭔가 그러면 이제 분노 게이지가 네. 상승을 하는 거죠. 점점 공정성 이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를 그래서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나무라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 구조가 그렇게 몰아간 거죠. 그래서 그 네. 문제를 선차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다원주의, 다양한 길을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을 줄이면서 그런 공정성 이슈가 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저문을 통과해야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지위를 얻을 수가 있어. 그게 아닌 다른 길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관련해서 사회 심리학에서 보면요.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attribution theory라고 하는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남 탓, 뭐 그런 거예요. 그걸 어렵게 이제 귀인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성공을 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다 이러면 그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야. 내가 지위가 낮고 실패를 했어. 이건 내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야. 남 탓이야. 그래야만 자기 자존감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한데 아까 이제 불평등 인식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것도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이건 내가 성공한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불평등이 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지위가 낮은 사람은 이거는 이 실패는 내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야. 불평등 때문이야. 이렇게 인식할 수가 많고 공정성 문제도 이제 이거하고 연결되는데 아까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네.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거는 이제 정규직 내부 시장에 있는 정규직과 그리고 거기서 포괄하지 못하는 바깥의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어렵게 이 내부에 들어왔는데 내 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반발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어떤 방식이 이제 뭔가 좀 결과를 뭔가 이렇게 약간 수정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시도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말씀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예전에는 제 연구 분야의 불평등에만 이제 집중을 하다가 이 보고서를 쓰면서 상당히 광범위한 불평등 일반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 좀 깊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불평등 문제를 쭉 많이 찾아봤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제 결과의 불평등하고 기회의 불평등을 보통 개념적으로는 구분을 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기회의 공평함, 기회의 평등함까지는 동의하는데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조금 꺼려하는, 거리를 두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둘 사이가 절대 분리가 불가능하거든요. 같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같다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 둘 사이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교육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누구나 출발선이 동일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입시 제도나 취업할 때의 객관적인 성적이나 시험 룰은 똑같다 하더라도 좋은 조건에서 자란 사람들은, 학생들은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다른 상황, 결과가 다른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기회도 달라지고 그 기회로 더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게 또 다른 기회의 출발선이 되고 이게 계속 연쇄 순환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